야구 명예의 전당 2025 결과 승자와 패자. 여러 기여자. 2025년 1월 21일. 2025년 미국 야구기자협회 투표가 진행 중이며 이치로 스즈키, 만장일치 선정에서 한 표 차이, CC 사바시아, 빌리 와그너가 야구 명예의 전당에 가장 최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카를로스 벨트라는 75%의 득표율에 19표가 모자랐습니다. 새로운 명예의 전당 멤버는 7월 쿠퍼스타운에서 클래식 야구 시대위원회에서 12월에 선출된 딕 앨런과 데이브 파커와 함께합니다. ESPN MLB 전문가 버스터 올리, 브래드포드 둘리틀, 제시 로저스, 호르헤 카스티오가 2025년 투표가 의미하는 바를 분석하고 올해 후보자들과 2026년 투표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의 미래를 전망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당선자 외에 올해 투표에서 가장 큰 승자는 누구일까요? 올리, 많은 선발 투수에 대한 주장은 훌륭한 경력을 쌓은 CC 사바시아의 1차 투표 선거로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300승이 명예의 전당 투표자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보였지만 이는 바뀌고 있습니다. 251승을 거둔 사바시아는 압도적으로 첫 시도에서 당선됩니다. 사바시아의 통산호은 61.8이며 같은 동네에 있는 선발 투수 중 일부를 생각해보세요. 잭 그레잉크 72.8, 루이스 키엔트 65.6, 토미 존 62.1, 데이비드 콘 61.6, 앤디 팩터 67, 마크 뷸 60.0. 앞으로 몇 년 동안 쿠퍼스타운 무대에서 연설을 하는 선발 투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로저스, 앤드러 존슨은 당선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남은 기간이 2년밖에 안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이런 속도로라면 내년에 당선되지 않는다면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최소한 10년차 자격을 얻을 때까지는 말입니다. 캐스틸로, 저는 투표용지에 있는 미래의 선발 투수에 대한 버스터와 제시의 의견과 앤드류 존스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클로저는 어떨까요? 세 번째로 지명된 프랜시스코 로드리게즈와 현재 활동 중인 켄니 얀센과 크레이그 킴브렐이 있습니다. 빌리 와그너는 투표용지에 10년 동안 있었지만 그는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그는 세이브 부문에서 역대 8위에 올랐습니다. 얀센과 킴브렐은 각각 4위와 5위에 올랐으며 더 많은 세이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로드리게즈는 6위입니다. 그는 올해 10.2%에 그쳤지만 와그너는 첫 2년 동안 10%에 그쳤습니다. 와그너는 커리어 내내 그들보다 우세했고 더 높은 커리어 월을 기록했지만 스포츠에서 구원 투수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와그너의 입성은 미래의 클로저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둘리틀, 그는 부족했지만 카를로스 벨트란이 3년차에 70.3%를 기록한 것은 그가 내년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유권자들은 그가 1년 더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올해 투표 결과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올리, 매니 라미레스는 이제 투표용지에 남은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고 유권자 지지율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2020년 미국 야구기자협회는 인종차별의 오랜 역사 때문에 케네소 마운틴 랜디스의 이름을 수여하는 MVP상에서 제외했지만 많은 유권자들은 스테로이드 시대 후보자에게 랜디스의 성격 조항을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관한 한, 라미레스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지만 많은 기자들이 패드 사용자가 이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다는 일부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를 명예의 전당에 들이지 않습니다. 2025 야구 명예의 전당 투표. 2025학년 명예의 전당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선수들. 394개의 투표에서 3명의 선수가 75%의 선거 임계치에 도달했습니다. 전체 비비와의 투표 총계. 플레이어 투표 PCT.% 퍼센트. 이치로 스즈키 393 99.7. CC 사바시아 342 86.8. 빌리 와그너 325 82.5. 카를로스 벨트란 277 70.3. 앤드류 존스 261 66.2. 체이스 유틀리 157 39.8. 알렉스 로드리게스 146 37.1. 마니 라미레스 135 34.3. 앤디 페티트 110 27.9. 펠릭스 에르난데스 81 20.6. 바비 아브루 77 19.5. 지미 롤린스 71 18. 오마르 비즈켈 70 17.8. 더스틴 페드로이아 47 11.9. 마크 부얼리 45 11.4.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 40 10.2. 데이비드 라이트 32 8.1. 토리 헌터 25.1. 로저스, 라미레스와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75% 한계에 거의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진 패드 사용자에 대한 완화는 크게 없는 듯합니다. 특히 라미레스는 투표에서 1년만 남았기 때문에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A로드는 아직 시간이 많지만 그가 들어가려면 생각이 크게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카스티어, 패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라미레스와 로드리게스 같은 사람들은 아마도 에라스 위원회가 이 패에 대해 더 관대해야 할 것입니다. 둘리틀, 역사적 업적과 일관된 명예의 전당을 좋아하는 팬입니다. 저는 라미레스와 A로드가 선을 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리 본즈나 로저 클레멘스가 그렇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올해의 숫자에는 어떤 종류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투표 결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올리 고급 지표는 화려한 카운팅 통계가 없는 일부 선수의 경우를 돕는데 2년간의 투표를 거친 후 체이스 유틀리가 그중 한 명이 될 것이라는 것은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유틀리는 자격을 갖춘 첫 해에 28.8%를 받은 후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39.8%로 올랐습니다. 이는 또한 수년간 자신의 포지션에서 지배적이었지만 반드시 화려한 카운팅 통계를 수집하지는 않았던 또 다른 스타 선수인 버스터 포즈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로저스, 글쎄요. 이치로는 만장일치로 당선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모든 사람의 투표에 포함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나타나는 역대 최고에 속하는 몇몇 선수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세대만이 아니라요. 매일 논쟁을 일으키는 스포츠에서 때로는 논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캐스틸로, 대부분 유권자들은 패드 사용자에 대해 완강한 입장을 취했지만 벨트런의 위법 행위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벨트런은 에스트로스의 사인 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1년 동안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에 따라 경기를 감독하기 전에 매치의 감독직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는 지금쯤 명예의 전당에 올랐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올해 70.3%의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그의 세 번째 투표입니다. 그는 내년에는 75%의 한계에 도달할 것이며 이는 에스트로스 스캔들과 관련된 다른 선수들이 향후 투표에서 좋은 징조가 될 것입니다. 둘리틀, 러셀 마틴과 브라이언 맥켄은 모두 지지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들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피치 프레이밍 지표에 올인하는 펜그래프스 버전의 워에 전적으로 동의한 것 같습니다. 마틴의 경우 특히 그렇지만 두 사람 모두 F1 총대가 수비 쪽에 크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대부분 투표자는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기술의 척도, 적어도 그것에 대해 주어지는 신용의 규모에 대해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불확실하다는 완곡어법이 아니라 정확한 설명입니다. 저는 아직 미래에 확신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으로서는 21세기 포수를 평가하는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 포지션에 있는 사람 중 투표에서 제외될 별표 가능성이 별표 있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어떤 플레이어의 투표수 중에서 가장 놀랍다고 생각하시나요? 올리, 앤드루 존스가 후보로 출마했을 때 그가 겨우 7%의 득표율을 기록했을 때 그는 선거에서 거의 이길 것 같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가 투표용지에 남을지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내년에 당선될 위치에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음 해에는 확실히 당선될 것입니다. 로저스, 브라이언 머켄. 그와 러셀 마틴이 비슷한 총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투표에서 탈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포수 홈런에서 역대 8위이고 그보다 앞선 7명의 선수 중 6명이 명예의 전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통산 타율 261을 기록했고 포수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1년 이상의 고려 대상이 되었습니다. 카스티어, 이치로는 한 표를 제외한 모든 표를 얻었습니다. 그가 모든 표를 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과거의 다른 많은 선수들처럼 만장일치로 선출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마리아노 리베라가 만장일치로 선출된 유일한 선수입니다. 둘리틀, 체이스 유틀리의 숫자는 마지막으로 공개된 숫자와 최종 결과 발표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는 이제 두 번만 돌았고 결국에는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최종 집계를 보기 전까지는 그가 다음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의심스럽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이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의 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내년 투표에서는 누가 당선될 것 같나요? 올리, 앤드루 존스, 그리고 칼로스 벨트란 일부 유권자들이 사인 도용 벌점을 적용하지 않음. 그리고 유틀리가 경기에 나설 것입니다. 라미레스는 투표용지에 남은 마지막 해에 너무 멀리 갈 것이고 패드 관련 정지는 많은 유권자들에게 종신 금지에 합당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로저스, 존스와 벨트라는 둘 다 거의 확정인 듯하고 유틀리는 75% 요건에 가까워지면서 큰 도약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캐스틸로, 앤드러 존스, 카를로스 벨트런, 체이스 어틀리. 내년의 첫 후보 그룹은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이며 존스와 벨트런에게 입회에 필요한 힘을 확실히 줄 것입니다. 어틀리는 근접한 선택일 것입니다. 둘리틀, 존스와 벨트란. 바라건대 유틀리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신인들 중에서 콜 해멀스는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전 필리스 선수의 경우 긴 고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치로를 명예의 전당 멤버로 만든 요인은 팀 동료, 상대 등이다. 이치로 스즈키는 미국 야구 기자협회가 화요일 밤 투표 결과를 공개하면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 이치로의 20년 이상의 뛰어난 활약, 먼저 일본에서 그 다음 MLB에서 보여준 기록은 그의 당선을 확실히 성공으로 이끌었지만 이치로의 전설은 시애틀 메리너스, 뉴욕 양키스,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19시즌 동안 3089개의 메이저리그 안타와 311의 통산 타율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외야수가 쿠퍼스타운에서 지명을 받자 우리는 전 팀 동료, 상대 선수, 그리고 다른 MLB 스타들에게 이치로의 전설적인 선수 생활 동안 그와 함께 뛰고 투구하고 그저 지켜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치로의 첫인상. 이치로가 메이저리그에 왔을 때 아무도 도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타자가 MLB에서 어떻게 활약할지에 대한 회의론이 많았습니다. 그는 메리너즈 팀 동료들을 시작으로 처음부터 주목을 끌 방법을 찾았습니다. 존 올러루드, 메리너즈의 팀 동료, 2001에서 2004 콜론, 저는 보비 밸런타인과 정말 뛰어나고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는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치로는 일본 최초의 포지션 플레이어였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애틀과 함께 클럽하우스에서 그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는 제가 누구인지 알았지만 저는 그가 누구인지 즉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타격 코치인 톰 롭슨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이치로가 일본에서 엘비스보다 더 크다고 말하면서 저에게 참고가 될 만한 프레임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본에서 아무리 컸더라도 포지션 플레이어가 여기에서 경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마이크 캐머런, 메리너즈의 팀 동료, 2001에서 2003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그의 첫 스프링 트레이닝 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감독은 루 피니엘라였습니다. 이치로는 3루 더가웃과 3루수 위로 파울볼을 치고 있었고 1루와 2루, 유격수와 3루, 유격수의 머리 위로 많은 안타를 쳤습니다. 어느 날 루가 화가 났습니다. 그는 맨 위 계단에 서 있었고 이치로는 더가웃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웃되었거나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루는 항상 하고 싶은 말을 다 외쳤고 너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치로도 들었을 겁니다. 그는 우리 벤치 코치에게 이 녀석이 한 번만 공을 잡아당길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음 타석에서 그는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홈런을 쳤습니다. 그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베이스를 돌며 선글라스를 쓴 채로 항상 그렇듯이 건조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멧을 벗고 장갑을 벗고 배트를 배트랙에 넣었습니다. 벤치에 있던 그의 개인 배트랙이었고 그는 앉아서 어땠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웃다가 죽었어요. 브렛 분, 메리너즈의 팀 동료, 2001에서 2005 처음에는 그를 어떻게 데려갈지 전혀 몰랐어요. 이제 등에 이름이 새겨진 팀 동료가 생겼어요. 아무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프로그램과 BP,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모두가 일본에서 그의 자격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적용될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그는 프로처럼 스프링 트레이닝을 거쳤어요. 선수들이 그에게 이것저것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아니, 내가 뭘 하는지 알아. 라고 말하며 당신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괜찮은 스프링을 보냈지만, 모두가 그가 무엇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고 슈트에서 나왔죠. 팽. 그게 첫 시즌이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그는 매일 저에게 주먹밥을 주었어요. 그는 훌륭했고 그 역동성에 정말 잘 어울렸어요. 제 말은 우리 모두에게 이상한 애였어요. 일본 언론이 여기 있었고 매일 포스트 시즌 기자회견을 하는 것과 거의 같았거든요. 셰프 제러미 브라이언트는 1999년 메리너스에서 20년 이상 근무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T-모바일 파크라고 불리는 곳이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1년 전에 이치로가 팀에 합류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직원은 그를 일본의 마이클 조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언트는 여름 동안 일본 요리를 배우며 보냈습니다. 이치로가 도착했을 때 브라이언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냉장고에는 고급 일본 음식이 가득했고 그의 마음은 슈퍼스타의 취향에 맞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치로는 브라이언트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치즈버거 있어요? 브라이언트, 저는 치즈버거를 먹지 않았어요. 그가 그걸 원할 거라 못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제안했고 윙은 어때요? 라고 했어요. 그는 오, 맞아요. 윙. 아주 맛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멕시칸 스타일로 양념하기 시작했어요. 라임 주스와 마늘을 넣었고 너무 심해지기 전에 테리야키 소스를 듬뿍 뿌렸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게 제 시그니처 멕시야키 윙이에요. 라고 농담을 했어요. 그는 나가서 오프닝 데이를 보냈고 모든 게 잘 됐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윙, 다시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경기장을 떠나 윙을 더 사러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만들었고 3일 차에도 다시 만들었어요. 신께 맹세하건대 10년 동안 그는 그 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밤에 하는 모든 경기에서 이치로는 그 윙을 가지고 있었어요. 같은 시간 매일 오전 5시 5분 그가 타격 연습에서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는 똑같은 의자에 앉아 윙을 먹었어요. 그는 우리의 작은 식당 라운지에서 다른 자리에 앉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같은 접시를 사용했어요. 저는 심지어 같은 팬에 윙을 요리했어요. 그리고 팀이 비행기를 타고 갈 때마다 그는 윙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콘도크 2개를 원했어요. 딱 2개였고 기본, 일반이어야 했어요. 저는 코스트코에서 사왔어요. 냉동된 것. 저는 이 사람을 위해 이 모든 고급 식품을 준비했고 그는 휴가 날에 콘도크 2개를 좋아했어요. 팀 동료들과 팀 스태프들을 신봉자로 빠르게 바꾸었지만 이치로는 리그의 나머지에게 자신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물론 2001년 아메리칸 리그 MVP와 신인상을 차지하기 위해 타율 350을 기록한 것이 상황을 엄청나게 도왔습니다. 팀 셀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엔젤스의 상대, 그를 처음 봤을 때 얼마나 몸이 가냘픈지 기억납니다. 그는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은 좋아,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는 게 흥미로울 거야. 였습니다. 그는 우익수입니다. 대부분의 우익수는 크고 파워풀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체구가 작았지만 놀라운 재능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팔은, 제 말은 그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그는 외야에서 대포를 쏘았고 그가 공을 돌진하든 푸서크를 하든 매번 완벽한 던지기를 하든 베이스를 돌든 그가 하는 일에 우아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미끄러졌고 모든 것을 우아하게 해냈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조 매든 레이스와 컵스에서 오랫동안 상대팀 감독을 지냈고 2001년 엔젤스의 벤치 코치 콜론 그는 필드를 보고 공을 어디에 칠지 결정한 다음 외야수 앞에 떨어지는 방식으로 공을 치는 걸 정말 잘한다고 믿어요. 배트에 팝이 있었지만 내야수 위로 공을 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마치 배트가 펀고인 것처럼요. 투수가 공을 공중으로 던지고 어딘가에 치는 것처럼요. 방어하는 게 정말 짜증났어요. 마이크 스위니는 아메리칸 리그에서 수년간 이치로와 함께 뛰었고 이치로를 상대로 뛰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 번 올스타 라커룸을 공유했습니다. 스위니는 이치로를 처음 만난 때를 기억합니다. 스위니는 2001년 로열스에서 일루수를 맡았을 때였습니다. 스위니, 그는 왼쪽 중앙 필드로 직선 타구를 날려 안타를 치고 1루로 넘어갔고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전부는 제가 일본에서 일본 올스타와 경기를 할 때 미국인이 안타를 칠 때마다 대형 전광판에 이런 거대한 그래픽이 뜨곤 했는데 마치 1950년에서 60년대 배트맨과 로빈의 그래픽 같았어요. 파우, 나, 붐, 과 같이요. 그리고 좋은 타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스피커에서 파 아나운서가 좋은 타격이라고 말하는 게 들렸어요. 그리고 대형 전광판에 이런 큰 그래픽이 뜨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일본어를 전혀 못하는 남부 캘리포니아 출신의 아이로서 이치로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가 영어를 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방금 스프링 트레이닝을 위해 여기 온 참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쳐다보고 등을 두드리며 이치로 좋은 타격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떤 반응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는 저를 쳐다보며 전에 그를 만난 적이 없는데 마이너스 마이크 스윈이 멋진 엉덩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웃음이 터져 죽겠어요. 저는 맙소사 그의 영어가 완벽해. 악센트도 없고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맙소사 이 녀석은 훌륭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거의 20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이치로는 마리너스에 입단에 데뷔했을 때 멀리서 자신을 경외감으로 지켜보던 선수들과 함께 뛸 때 선수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크리스 루신, 이치로의 3000번째 안타를 허용한 로키스 투수, 그가 잘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타이거스 경기 몇 번 갔는데 우연히 시애틀과 경기를 하게 됐어요. 그와 경기를 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고 투수로 나서서 3000번째 안타를 허용하게 될 줄은 더더욱 생각지도 못했어요. 크리스찬 옐리치, 말린스 팀 동료, 2015에서 2017 콜론, 저는 어렸을 때 이치로를 보며 자랐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때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영입했을 때, 저는 이치로와 함께 뛰게 될 거야. 미친 짓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순간은 많지 않습니다. 적어도 메이저 리그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외야수와 캐치볼을 하면서 이치로와 지금 캐치볼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말입니다. 이상한 감정이죠. 하지만 그는 너무 평범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팀 동료이자 좋은 친구였고 그와 함께 뛰고 그가 많은 이정표를 달성하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한 경험이었습니다. 그의 경력 후반이었기 때문에 매 경기마다 누군가를 패스하거나 타이를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이치로 쇼의 일선석. 랜디 위는 2004년 이치로보다 한 자리 뒤진 115경기를 뛰었고 262개의 안타로 MLB 단일 시즌 기록을 세웠습니다. 위는 이치로가 긴 타석에서든 지속적으로 베이스에 압박을 가하든 상대 투수로부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흡수했는지에 따라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타순 자리를 즐거움이라고 불렀습니다. 윈, 그는 50안타를 3번이나 쳤어요. 저는 제 경력에서 한 번은 운이 좋았고 매일 2개의 안타를 주머니에 넣고 침대에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진심이에요. 당신은 매일 공원에 가서 아, 벌써 2개의 안타를 쳤어? 와, 이 경기는 쉬운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1년에 3번이나 해냈어요. 상상도 못하겠어요. 제게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윈이 2003년 시애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치로와 외야를 공유하면서 잠재적인 언어 장벽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윈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게 되었습니다. 이치로는 자신이 깨닫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윈은 이치로에게 공간을 주고 싶어 했지만 종종 위대한 선수들의 두뇌를 뽑을 기회를 찾았습니다. 어느 봄, 그는 이치로와의 기회를 보았습니다. 다른 베테랑 대부분이 캡터스 리그 경기에 출장하는 동안 두 사람은 뒤에 남았고 윈은 웨이트룸에서 이치로에게 다가가 경기를 시작하는 그의 사고방식에 대해 물었습니다. 랜디, 이치로가 대답했다. 나는 5개 원해. 뭐요? 윈이 대답했다. 5개요. 이치로는 완벽한 영어로 말했다. 매일 5개의 안타를 원해요. 그게 기대예요. 윈이 말했다. 저는 5개의 안타를 기대하는 위치에 자신을 두었습니다. 저는 실행하고 5개의 안타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알겠어요. 이제 왜 262개의 안타를 치는지 알겠어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잊지 못할 순간들. 2001년 처음 등장했을 때의 열광적인 분위기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이치로는 42세의 나이에 메이저리그에서 3000번째 안타, 일본에서 기록한 1278개의 더함을 노리며 다시 한번 스포츠를 사로잡았다. 그는 2016년 말린스에서 뛰면서 콜로라도의 쿠어스 필드에서 스탠드업 3루타를 때려내며 이정표에 도달했다. 르신, 분위기가 미쳤어요. 마이애미, 콜로라도 경기에 많은 팬이 모였기 때문에 관중들이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가 박스에 올라갔을 때 꽤 시끄러웠어요. 약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에게 이 공으로 갔고 플레이트 중앙으로 커터를 날렸어요. 그는 그것을 잡아냈고 배트 끝을 때렸고 생각보다 멀리 날아갔고 외야수는 계속 날아갔어요. 저는 제발 나가지 마세요. 홈런만은 안 돼요. 홈런만은 안 돼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공은 벽을 넘어갔고 그는 결국 3루타를 쳤고 저는 결국 이닝에서 나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죠. 그런 타자를 큰 상황에서 마주할 때마다 그가 무언가를 걸고 있거나 무엇이든 당신은 그 일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나쁘지 않다면 괜찮아요. 그 일의 일부가 되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경기가 끝나고 저는 사물함에 앉아 있었고 모든 언론이 저를 둘러싸고 그 안타를 내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고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고 마지막에 저는 제가 부탁한 것은 돌아가서 그에게 사인이 있는 배트를 요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가 떠날 때까지 그냥 보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장을 떠날 때까지 그는 이미 배트를 보내서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옐리치, 그가 공을 잡은 후 우리는 외야에서 함께 캐치볼을 하며 다음 반 이닝을 뛰었고 콜즈필드에서 로키즈를 상대로 얻은 마지막 공을 위해 워밍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와 함께 캐치볼을 하면서 이치로의 머리 위로 공을 던져서 그가 벽으로 달려가서 공을 잡거나 그런 걸 하게 해서는 안 되라고 생각했던 걸 기억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카메라와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는데 외야에서 공을 공중으로 날려 그를 달리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정표가 아니라 이치로가 모든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능력이었습니다. 아마도 2001년 4월 우익수에서 A의 외야수 테런스 롬을 3루에서 아웃시킨 비현실적인 투구보다 더 좋은 예는 없을 것입니다. 롬, 그가 올해 초에 저를 3루에서 아웃시켰을 때 우리는 시애틀에 있었고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공은 우익수에 맞았지만 갭 쪽으로 조금 더 갔고 저는 1루에서 3루로 갔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좋아, 전에 한번 1루에서 3루로 갔었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바로 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리플레이를 보았습니다. 그가 공을 잡기 전에 저는 이미 2루에서 3걸음에서 4걸음 더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저를 아웃시킬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저는 달리고 있었고 3루수의 눈을 보면 그가 이 공을 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게 좋아, 이 공은 저를 지나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영원히 에즈피엔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냥 슬라이드에서 가까이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그냥 들어가서 세웠을 것이고 더 창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슬라이드 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슬라이드 할 준비를 하자마자 공이 저를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맙소사, 그가 그냥 던졌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치로가 경기장에 등장하자 일상적인 플레이마저 전설이 되었습니다. 세먼, 우리는 어느 해 시애틀에서 경기를 했는데 잔디에는 항상 이슬이 맺혀 있었고 축축했어요. 어쨌든 그는 제게 직선타를 쳤어요. 이게 그가 공을 얼마나 세게 쳤는지와 비슷한 거예요. 그들은 그의 배트에서 그냥 로켓처럼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저 멋진 쉬운 원오퍼가 될 뻔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잡으러 다가갔는데 공이 땅에 닿았고 너무 세게 튕겼어요. 제가 제때 글러브를 내리지 않아서 제 고환에 맞았어요. 그리고 문자 그대로 저는 뒤집히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제 말은 공을 집어서 던졌고 맙소사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외야를 돌아다니고 있었고 저는 거기가 너무 심하게 타오르고 있다고 맹세해요. 저는 제가 피가 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그것을 내려다보며 피가 나는 걸까? 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저는 200피트 떨어져 있습니다. 그 공은 땅에 떨어졌고 그 공에는 정말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라인 드라이브, 원업 루틴처럼 보였고 그것은 저에게 건너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을 너무 세게 쳐서 정말 발끝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야수들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공이 그렇게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내야수를 지나가는 세개 원업이나 투업을 쳤습니다. 조지 라르디 양키스 감독 2012에서 2014 콜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치로의 이야기는 사실 그가 메리너스에서 우리와 경기를 했을 때입니다. 그가 경기에서 마리아노 리베라를 워크오프로 데려가서 커터를 안으로 던지고 맞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손을 안으로 당겨서 경기장 밖으로 공을 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BP를 가져가는 것을 볼 때 그는 공을 연달아 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경기가 출루하고 도루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커버한 그라운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고 사람들은 그에게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훨씬 더 많은 어시스트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500개가 넘는 도루를 기록한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수에게 그 이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설적인 기술과 직업 윤리. 이치로의 업적은 야구 기술과 그의 동시대 선수들과 차별화되는 직업 윤리의 결합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캐머런, 그는 제 라커메이트였고 함께 뛰었던 3년 동안 제 오익수였어요. 눈에 띄는 건 그의 일관성이에요. 그의 일관성과 그의 작업 윤리. 그는 그것을 일본어로 카이젠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어로 끝없는 또는 지속적인 개선을 뜻해요. 그래서 그는 결코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가 안타를 치는 아이디어를 사랑했다는 사실 외에는 숫자에 대해 실제로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는 안타를 치는 것에 열정적이었고 그가 여기 와서 수년간 뛰고 3,000개가 넘는 안타를 쳤고 한 시즌에 역대 안타 기록을 세웠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에 열정적이었지만 홈런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저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쉬는 날에도 운동하러 갔어요. 그에게는 매일이었죠. 그게 그가 아는 전부였어요. 저는 항상 그에게 무엇이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거지? 라고 물었어요. 그는 무엇보다도 그의 이름이 그 사람을 뜻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한 사람이 되도록 운명지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또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매우 신경을 썼어요. 배트부터 가습기가 달린 특별한 배트 케이스까지요. 그는 경쟁자였어요. 마크 테시에이라 양키스 동료 2012에서 2014 콜론 저는 이치로의 최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구에서 제 생각에 이치로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친 선수는 몇 명뿐이었습니다. 그와 경기를 했을 때 저는 그가 야구에서 5위 안에 드는 선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그가 제가 함께 플레이했던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일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명예의 전당 멤버이자 일본의 전설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일물 속으로 사라져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플레이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보다 자신의 기술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지라르디, 그의 내구성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27세에 여기 와서 41세가 될 때까지 매일 경기를 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41세 때의 그의 통계를 봐요. 그는 153경기에 출장했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경기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는 모든 면에서 정말 뛰어났어요. 공격적으로 그의 배트 투볼 기술은 정말 대단했고 그는 팀이 필요할 때 홈런을 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치로의 다른 모든 재능보다도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이나 그를 아웃시키려고 시도한 사람들에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을 배트에 대는 탁월한 능력이었습니다. 화이트삭스, 말린스, 블루제이스에서 오랜 상대였던 마크 뷰얼리, 이치로는 그와의 통산 66타석에서 타율 409를 기록, 콜론, 그는 접촉을 잘하고 공을 원하는 곳에 놓는데 정말 능숙했습니다. 한 경기가 생각납니다. 그 경기 내내 그가 모든 안타를 쳤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세 번째 안타를 친 후 1루에 올랐고 저는 커버로 달려갔습니다. 내야 오른쪽을 뚫고 지나가는 안타와 같았습니다. 제가 커버로 달려갔고 그는 1루에 서 있었고 저는 두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한테 똥 싸는 거야? 그러자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제 잘못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을 원하는 곳에 놓는데 정말 능숙했습니다. 그는 상대가 없는 곳에 공을 놓았을 거라고 맹세합니다. 내야수 포지션을 옮긴 건 그를 상대로 한 경기 때뿐이었던 것 같아요. 한 경기가 있었는데 그는 3루와 유격수 사이에서 안타를 2개 쳤어요. 그리고 세 번째 타석을 기억해요. 3루수조 크레드를 보고 이리 와. 그는 항상 바로 그 자리에서 공을 쳐 이리 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유격수 쪽으로 움직이라고 지시했는데 이치로는 뭘 했을까요? 그는 크레드가 있었을 바로 그 자리에 공을 쳐냈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 다시는 누구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수년간 그의 타격 연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치로의 경기력에는 그의 겸손한 117개 홈런을 능가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는 그저 치고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타격 연습이었어요. 첫 몇 라운드 동안은 그저 라인 드라이브를 연습하고 있었고 마지막 라운드인 BP에서는 제가 본 사람 중 누구보다 공을 더 멀리 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저는 그가 BP를 많이 하는 걸 봤어요. 그는 타격 연습에서 그 시대의 큰 선수 중 누구보다 공을 더 멀리 쳤어요. 올러루드, 그가 타격 연습을 하는 것을 보면 저는 그를 메이저리그 야구의 모든 홈런 타자와 맞붙일 수 있을 겁니다. 그는 그저 홈런 공을 연달아 치고 멀리 쳤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멀리 홈런을 치고 경기에 나가면 공을 반대 방향으로 때리고 박스에서 힘차게 달려나가는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야, 경기에서 하듯 연습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치로에게 타격 연습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적이 없지만 그는 그 이론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밥 멜빈의 첫 번째 감독직은 2003년 메리너즈에서였습니다. 그 당시 이치로는 미국에서 메가스타였지만 멜빈은 그를 자신이 지도한 선수 중 가장 쉬운 선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매우 헌신적이고 규칙적이어서 멜빈은 종종 자신의 유일한 임무가 이치로에게 경기 시작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농담했습니다. 하지만 멜빈이 처음 합류했을 때 그는 다른 임무를 받았습니다. 가능한 한 자주 이치로에게 휴가를 주는 일정을 짜는 일이었습니다. 이치로는 휴가를 원하지 않았지만 종종 휴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멜빈은 달력에서 그의 생각에 맞는 일은 날짜를 찾아냈습니다. 5월 3일 토요일, 화이트삭스와의 주말 시리즈 중간이었습니다. 멜빈은 그 주 초에 이치로에게 그 경기에 선발 라인업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전날 그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그에게 타격 연습을 하지 말고 평소보다 늦게 경기장에 도착하라고 말했습니다. 멜빈은 그가 필요하다면 어쨌든 8회나 9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멜빈은 첫 투구 30분 전에 더가웃으로 들어갔고 이치로가 풀 유니폼을 입고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장갑을 낀 채 배트를 옆으로 짚고
무릎 중 하나를 통제할 수 없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이치로가 선언했다. 멜빈, 바로 그때 이치로 저지를 입은 아이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는 나를 보고 그 아이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이 그의 경기를 보러 온다는 걸 깨달았고 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엔터테이너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쇼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시카고에 있었고 그 해에 화이트삭스와 경기를 한 유일한 시간에 그는 거기에 없었고 그것은 그가 나에게 그게 내가 쉬는 날을 원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야라고 말하는 방식이었어요. 나는 그를 보고 알겠어 라고 말했어요. 독특한 개성. 이치로의 경기장 외적 모습에 대해 두 가지 확실한 점이 있다. 그는 패션에 매우 관심이 많았고 그의 코미디 타이밍은 흠잡을 데 없었다. 이 두 가지 특성은 2000년대 중반 어느 오후에 충돌했습니다. 캥거루 법정이 열렸고 메리너스 선수 중 한 명이 이치로에게 $500의 벌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치로는 메이저리그 클럽하우스보다는 유럽 활주로에 더 어울리는 듯 보이는 이탈리아에서 영감을 받은 기발하고 패션에 앞장선 옷을 입었습니다. 라울 이바네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메리너즈와 2012년 양키즈에서 팀 동료. 그래서 이치로는 매우 침착하게 일어나서 침착하고 품위 있는 어조로 매우 유창한 일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통역자가 말했습니다. 이치로 씨가 여러분이 매일 입는 모든 S를 보게 한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벌금을 부과할지 알고 싶어 합니다. 9월 어느 때였는지 40인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있었고 방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이치로가 44세의 나이로 2018년 시애틀로 돌아왔을 때 3월 초 스프링 트레이닝 중간에 오랜 에이전트 존 보그스와의 거래를 조직한 사람은 바로 메리너즈 야구 운영사장 제리 디포토였다. 하지만 디포토는 이치로를 만난 적이 없었다. 애리조나주 피오리아에 있는 메리너즈 시설에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디파토와 복즈는 프런트 오피스 사람들이 폴로 셔츠와 카키색 바지를 입고 이치로는 야구 유니폼을 입고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캐주얼한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검은색 SUV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치로는 그중 하나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디포토, 저는 그가 $20,000짜리 정장을 입고 있고 머리는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고 제트 블랙이고 제가 본 것 중 가장 멋진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고 말하는데 보수적일 것입니다. 그는 들어와서 팔을 벌리고 제리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고 제 첫 번째 본능은 그의 가슴을 가볍게 후려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캐주얼하게 가는 줄 알았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는 이게 나한테 캐주얼한 거야, 친구. 라고 말했습니다. 이치로의 스타일과 재치로 상대를 놀라게 하는 능력은 처음부터 분명했다. 심판이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 중 하나는 그가 개막전을 위해 달려나가고 있을 때 루 심판 커인 단니 오익수까지 그를 따라갔고 모두가 이치로가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에게 한 말은 단니가 바로 제게 와서 이치로가 방금 한 말을 믿을 수 없어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라고요? 라고 말했어요. 그는 이치로를 지나쳐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고 그에게 야, 행운을 빌어 이런저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치로는 그를 바라보며 뭐야, 홈슬라이스? 라고 말했고 오익수까지 계속 달려갔어요. 그게 기억에 남았어요. 재밌었어요. 그가 그랬던 거죠. 또는 2001년 첫 올스타전에서 최고의 선수들을 매료시켰을 때 스위니, 엘 감독, 조 토리는 아름다운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라커룸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은 엘리트 계층입니다. 오늘 밤 이 경기에서 뛰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70명뿐인데 여러분은 그중 한 명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데릭 지터와 마리아노 리베라가 보이고 방을 둘러보며 맙소사 대단하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연설이 끝날 무렵 우리는 모두 성당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동시에 야구 라커룸에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조토리는 누구 추가할 말 있나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조토레를 능가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고 이치로가 일어나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 거지? 라고 말했습니다. 가서 그들의 빌어먹을 엉덩이를 걷어차자. 그리고 그 장소는 폭발했고 라커룸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절대 잊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은 올스타전에서 매년 그냥 좋아, 감독이 누구든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있지만 51번이 항상 마지막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바라보면 제터가 보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감독이 일을 마쳤을 때 좋아, 좋았지만 이치로가 무슨 말을 할지 들어보세요. 그가 마지막 말을 합니다.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위니가 이치로와 함께 뛰었던 첫 해는 2009년으로 이치로가 일본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타이틀로 이끈 직후였다. 이치로와 시애틀 팀원들 사이의 문제, 출혈성 궤양에 대한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많은 스트레스가 따랐다. 스위니, 저는 이치로가 팀 동료들에게 소외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질투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팀에 제대로 편입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역대 최고의 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놀라운 선수를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스프링 트레이닝에 들어갔고 이치로는 그리피 주니어 바로 옆에 코너 라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니어 옆에 있었고 라커룸에 앉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와, 이 라커룸의 미래 명예의 전당 멤버가 4명이나 있잖아. 이치로, 그리피 주니어, 에이드리언 벨트레, 펠릭스 에르난데스야. 그리고 저는 와, 어떻게 여기서 이기지 못할 수 있겠어? 이 라커룸을 통합할 방법을 찾아야 해. 그래서 스프링 트레이닝 동안 우리는 팀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작은 일들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러 만나고 라커룸에서 재밌는 일들을 함께 했습니다. 스프링 트레이닝이 절반쯤 지나서 WBC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치로는 분명히 일본 팀에 있었고 그들은 승리했고 이치로는 미네소타에서 개막전이 5일 남았을 때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팀 의사에게 가서 보세요. 전혀 기분이 좋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출혈성 궤양을 앓고 있고 죽을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치로는 개막전에 데뷔하기로 결심하고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나라를 등에 업는 스트레스 세미콜론 그는 문자 그대로 WBC에서 일본을 대표함으로써 일본이라는 나라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는 2009년 일본 팀이 WBC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도록 했고 그런 다음 불과 6개월 전에 자신을 등지고 그를 외면하고 섬에 가두었던 팀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부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로 인해 출혈성 궤양이 생겼습니다. 이치로는 의사를 만나서 오프닝 데이에 출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실제로 구단주에게 전화해서 이치로가 4일 후인 오프닝 데이에 출전하고 싶어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저는 팀 의사로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할 입장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치로는 그에게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이 출혈성 궤양이 활발하게 출혈하고 있고 터지면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치로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 기회를 잡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팀의 구단주가 개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때 켄 그리피 주니어, 저, 에이드리언 벨트레, 펠릭스 에르난데스 우리는 팀을 모아서 이봐, 과거에는 여러분이 모두 밀어냈던 팀 동료였지만 그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해준 것이 바로 이거야. 그는 오늘 밤 경기에서 여러분이 뛰기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어.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정말 감정적이었어요. 지금은 그를 기리는 때예요. 지금은 그에게 우리의 품을 열고 그를 팀에 끌어들일 때예요. 그래서 그날 밤 미네소타에서 우리 클럽하우스 매니저인 테디 월시에게 이치로의 유니폼을 요청했고 더가웃과 메트로돔에 걸었어요. 그리고 이치로는 그날 밤 시애틀의 병원 침대에서 경기를 보았을 때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어요. 그는 신인 시절 이후 처음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팀 동료들을 만났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팀은 플레이오프에 간신히 못 미쳐 떨어졌습니다. 시즌 마지막 날 우리는 그리피를 어깨에 업고 그가 은퇴하고 일물 속으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카를로스 실바, 이치로와 문제가 있었다고 알려진 메리너스 투수. 는 이치로에 대한 사랑에 너무 감동해서 뭐 어때? 이치로를 내 어깨에 업고 데려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피 주니어를 영웅의 탈출로 경기장 밖으로 옮긴 아름다운 이미지가 있고 카를로스 실바가 이치로를 어깨에 올려던지고 팀 동료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옮긴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치로는 신인 시절 이후로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즐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팀 동료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 팀 동료들이 자신을 축하하는 방식이 신인 시절 이후로 처음으로 야구에서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